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이제 예비고일 수업이요. 사실은 이제 여름방학부터 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은 국어에서 예비고일의 어떤 국어에서의 호흡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고1 올라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2월 달까지 쭉 국어에 대해서 조금은 지속적으로 조금 지구력을 가지고 학습해야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짤막한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학습해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과 내신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대성마이맥에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마이맥에서 수능과 내신을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강의는 휘문, 중동, 영동 이렇게 3개 학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대성 출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과 내신을 모두 수업하고 있는 강사고요. 내신 기간 때는 아이들 내신 수업하고요. 수능 기간 때는 아이들하고 통합으로, 그러니까 남고, 여고 아이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능 수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국어의 결이요. 제가요 3년 전에 설명회 할 때만 해도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는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을 조금은 분리해서 학습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수능도 잡을 수 있고 내신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는요 이제 조금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수능과 내신의 결이 굉장히 많이 비슷해졌거든요. 그 비슷해진 것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요. 이 자료 먼저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휘문하고 중동하고 영동하고 시험 유형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시려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서 그거 잠깐 사례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지금은 여기 앞에 보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신 국어하고 수능 국어에서요. 기본적으로 위에 조금 텀 있는 아이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신하고 수능에 대해서 내신은 범위가 조금 한정되어 있으니 범위 내 걸 열심히 하면 되겠다. 수능은 범위가 없지.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혹시 수능 시험 범위 아십니까? 아직 우리 얘기 아닌가요? 수능 시험 범위 혹시 아십니까? 제가 문학만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자, 문학은요 기본적으로요 교과서에 나온 모든 작품이 시험 범위입니다. 수능에서요. 그게요 제가요 우리 조교쌤들하고 연구쌤들 시켜가지고 몇 개인지 출판사별로 다 세보게 했어요. 1047작품입니다. 자, 요걸요 우리 아이들이요 내신 공부하듯이 달달달달 암기할 수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암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이번에 아이들 시험 봤을 때요 시험 범위에 문학 작품 몇 작품이나 포함되어 있나요? 부모님들? 많아야 5작품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 그것도 힘들어하죠. 그런데 1047작품을 학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암기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시험 범위가 더 있습니다. 고3 때 봐야 되는 EBS에 있는 모든 작품. 거기에 플러스 자 EBS에 실린 작품의 작가의 모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학만 해도요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범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내신에서는 범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내신은 암기 베이스다, 수능은 사고력 베이스다. 자, 요건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 낯선 지문에 대한 이해 필요 없다 내신에서는. 그런데 수능에서는 어차피 안 본 지문이 나오니까 낯선 지문을 내가 잘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요 타임 혜택 이런 거 없지, 수학만큼 심하지 않겠지. 그리고 수능에서는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 타임 어택 분명히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최근에는요 이제 학교에서 조금 뒤따라 오거든요. 사실은요 이렇게 수능식으로 아이들을 평가해야지 하지만 본격적으로 정말 수능 해결하고 비슷해진 건요 최근 1, 2년에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러한 편견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이따가 시험지를 통해서 이 편견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나씩 안내를 조금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까지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능하고 내신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이가 지금은 이런 식이 아닙니까? 여기요 부모님들 지금은요 실질적으로 당장에 우리 한 달 뒤에 2달 뒤에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봐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적으로서 결과를 받아봅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지금부터 국어 공부를 한다면 이건 투자하는 시기잖아요. 맞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어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학습했을 때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학습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흐름에 따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어에서 진짜로 고3까지 갔을 때도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능력치들이 필요한지를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어휘예요. 어휘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이들 어휘가 조금 부족한 거 다 아시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번에도요, 우리 철학지문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서요, 그걸 문제로 선지로 구성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이데거는 본래적 자아의 확립을 위해서 죽음의로의 선구를 역설한다. 다시요. 하이데거는 왜 그러시죠? 본래적 자아의 확립을 위해 죽음애로의 선구를 역설한다예요. 자,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서 역설이 어떤 뜻이죠? 모순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힘주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선지를 딱 내면요, 분명히 아이들이 손들어요. 선생님, 여기 역설법이 어디 있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지금 쉬운 예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출제자의 언어감하고요, 아이들의 언어감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휘는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수능에 출제되고 내신에서 사용되는 어휘들을 꾸준하게 계속 닦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고2까지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어휘는요, 계속해서 닦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법이에요. 우리 자료 있으시죠? 펜 있으신가요? 자, 문법은 별표 100만 개 치셔도 됩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3학년이니까요. 우리 국어의 영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들 국어의 영역 뭐 있습니까? 일단 많이들 아시잖아요. 시, 소설, 스피극. 부모님들 문학 있고요. 그 다음 비문학이라고 하는 독서 있고요. 그 다음 무슨 법 있어요? 문법 있고요. 그 다음 말하는 방법인 화법 있고요. 글 쓰는 방법인 작문까지 있죠. 맞나요? 자, 요렇게가 국어의 영역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국어라고 하면 문학만 머릿속에 많이 떠올려요. 그리고 비문학, 요거까지 정도. 그런데요, 우리 국어의 이 과목들 중에서요, 영역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과 계열이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은요, 요 시기에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요, 다른 건 다 사실은 잊으셔도 되고요. 문법은 우리 아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완벽하게 끝내야겠다.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넣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고1에서요, 중간기말, 중간기말 1, 2학기 모두 문법이 시험 범위의 절반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수능에서요, 우리 수능의 문법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냐면요, 5문제에서 6문제, 5.5문제 정도가 출제되거든요. 현행 바뀐 수능으로요. 근데 이 5.5문제 중에요, 45문제 중에 오답률 10위 안에 거의 매년 2문제씩 들어옵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예요? 문법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완벽하게 학습해 놓으면 1학년 내신의 절반도 터는 거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도 해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요, 문법은요, 문학 같지가 않아요. 아까요, EBS에 쓰인 담긴 수록된 작품의 작가의 모든 작품과 같이 모호하지 않다고요. 문법은요, 이과 계열 같아요. 완벽하게 알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간만 잃지 않으면, 이론 개념 완벽하게 하고 간만 잃지 않으면, 그러면 꾸준하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내신의 중요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나요? 제가요, 사실은 학교에, 저도 강남 자사고에 있었고요,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수업하는 게 올해가 11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21년 동안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요, 아이들한테 배운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내용을 어느 시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어떻게 알려주면 쉽게 이해한다예요. 그런데요, 문법은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딱 올라왔을 때 시작점이 달라요. 이미 중학교 때 조금 완벽하게 하고 온 아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업 딱 개강할 때요, 학생 관리 카드에 선생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 적어라 라고 하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선생님, 저 문법이 처음이에요. 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요거 자료 많이 주시고 요거 조금 피드백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어느 정도 중학교에서 안정감 있게 학원 올라온 아이들은요, 제가 수업할 때요, 이런 정도의 반응이에요. 나 저거 다 알아.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 하네? 그러면 그때만 이렇게 필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처음 하는 아이들이요, 쉽게 못 따라 올라와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많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는 괜찮고요. 문법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끝내고 우리 아이 고등학교 올려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이 비문학 능력입니다. 지금 저는 중3 아이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야, 국어 중에 뭐가 제일 어렵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 비문학은 할만해. 그런데 있잖아, 문학에서 시는 도통 못 읽겠어. 소설도 이야기니까 조금 읽을만해. 근데 시는 도대체 뭔 말하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고전 시간은 아예 외계어니까 차치하고요. 그런데요, 질문 드려볼게요. 현대시를요, 아이들 지금 제가 내신 기간이거든요. 이제 직보만 거의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험범위에요, 아주 많이 포함되었을 때 현대시가 3편이고요. 적게 포함되면 이번에 중동 같은 경우에요, 시험범위 내의 문학이요, 현대시 1편하고요. 그 다음에 극 1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시 1편을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시험장에 갈까요? 알고 가요. 저 같은 사람이요, 아예 잘 써있는 내용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의 이론까지 완벽하게 다 암기시켜서 보낸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왜 달라요? 부모님들? 결과는 왜 다를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변별력을 확보하려면 가장 첫 번째 쓰는 방법이 뭐냐면 수업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시험 범위에 한 작품이 있으면 이 작품하고 연계해서 한 번도 보지 않은 작품 4개, 5개씩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틀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작품을 읽을 수 없으면 틀립니다. 또 한 가지 어렵게 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기 상자를 길게 뽑는 거예요. 보세요. 보기가 딸려져 있는 문제가 항상 수능에서도 3점짜리거든요. 그런데 이 3점짜리 문제의 발문은요, 거의 똑같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다시요, 보기를 참고하여 위 작품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이에요. 그러면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돼야 돼요? 1번에서 5번까지의 선택지는요, 절반은 보기 상자의 내용이어야 할 거고, 보기를 참고하라 그랬으니까요, 절반은 작품 내용일 거예요. 그럼 이게 잘 매칭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우리한테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기 상자를 길게 뽑으면 보기 상자를 못 읽어요. 보기 상자에 대한 정보 처리가 안 되면 작품을 아무리 잘 알아도 문제를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치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요. 지금 무슨 비문학에서 경제 개념 다 알아서 피지컬을 키운다 막 이런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 적어도 글 자체는 읽을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 처리하면서요. 보세요. 보기를 참고하여, 제가 요거는 팁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위작품을 이해한 것은 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보세요. 맞는 내용이 4개는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발문이어도. 그러려면 보기 상자에 4가지 내용은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보 처리한 뒤에 작품하고 매칭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평상시에 정보 처리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발현되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절대. 그래서 우리 비문학을 읽으면서 정보 처리하는 훈련, 요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사실은요, 제가 수업을 해보면 정말 똘똘한 아이들, 수능까지도 정말 잘 처음부터 쭉 흐름 좋게 가는 아이들은요, 요맘때부터 사실은 비문학을 다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요. 그냥 문제 푸는 정도 아니고요, 지문 분석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정확하게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고난도 추론 능력. 추론 능력은요, 이제 사고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비문학에서요, 우리 간단하게요, 예를 들어서 시장금리가 있어요. 시장금리가 통화량하고 관련이 있고요, 환율하고 관련이 있고요, 물가지수하고요,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들 하나하나를 안다고 해서 이것들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고력은 계속 키워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문학, 문학의 개념을 익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까요,
제가요 아이들 점수 차이가 또 나는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는 외부 작품을 읽을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보기 상대를 읽을 수 없다. 또 나머지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선진에 들어있는 문학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걸 모른다고 생각지 않아요. 지급법, 은유법, 서리법 이런 건 다 알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작품이 있을 때 여기에 반영시키질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영탄적 어조가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 영탄적 어조가 쓰였는지는 몰라요. 못 찾아내요. 그건 문학 개념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저기 아이도 있는데요. 보세요. 제가 이 포인터를 보고요. 이 포인터가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라고 했어요. 여기에 쓰인 표현법은 미안 아이야. 이 포인터를 보고 민준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포인터 참 아름답지 않은가? 여기에 쓰인 표현법은 뭐니? 오케이 훌륭 서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의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이 수사의문문이고 그걸 사용한 표현법이 서리법이에요. 그런데요. 얘는 영탄적 어조가 맞을까요? 지금 제가 표현한 게 아이야 미안 한 번만 더 영탄적 어조 맞니? 오케이 고민의 흔적이 나왔어요. 아니라고 바로 답 안 한 게 맞춘 거예요. 맞춘 거예요. 뭐냐면요 보세요. 학교에서는요 이렇게만 말씀하신다고요. 서리법은요 강조, 명령, 청유 이런 다른 기능을 하는 문장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표현법으로는 서리법이지만 영탄법이 쓰인 건 아니지만 영탄적 어조는 충분하죠. 감탄하고 있으니까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 못해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시키는 게 문학 개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요 간단하게 어떤 개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작품에 반영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래서 그 문학 개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개념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린 거예요. 이 능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어휘 말씀드렸습니다. 어휘는요 당연히 2학년 때까지 쭉 가는 거고요. 문법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부모님들? 자 문법 언제까지 한다고요? 네 우리 고2 전까지 그냥 끝내는 겁니다. 고3 수능 볼 수 있을 수준까지. 단계가 없어요. 그리고 문법 내용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3, 중2한테 공부시킨다고 해도요 똑같아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지금 끝내는 거고요. 자 비문학은 적어도 지금 정보 처리 능력까지는 키워야 한다. 자 그다음에 고난도 추론 능력,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문학입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실제로요. 우리 문학 문제에도요. 비문학 용어, 그러니까 문법 용어가요. 계속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중간고사 때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이따 제가 시험지 보여드릴 건데요. 영동에서요. 한 문제 틀린 친구가 있어요. 영동은요. 만점이 25점이에요. 그리고 평균이요. 10점대 초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너무 괴로워요. 시험 치르고 나면 너 몇 점이니? 저 11점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점수로 너무 괴롭고 학교에서 정답지도 안 주세요. 집에 다 간 뒤에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요 옆에 친구랑 비교해 볼 수가 없어요. 혼자 집에서 채점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감에 떨어요. 점수는 11점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요 거기서 한 문제 틀린 친구가 있어요. 문학 한 문제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극상이에요. 그러니까 24.7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친구가요 뭘 틀렸냐면요. 이걸 틀렸어요. 두 작품을 비교하는 건데 하나는 시험 범위였고요. 하나는 시험 범위가 아닌 작품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자, 삐고라고 하는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느껴지게 한다. 이런 선지가 나왔어요. 이거 O예요, X예요? X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요 문장을 마치는 종결어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문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사례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 내용이요 실질적으로 문학 문제를 풀 때도 계속 반영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법을 별표 100만 개 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에서 안정감이에요.
이렇게 한 문제를 틀리죠. 이 아이는 나머지를 열심히 하고 잘했으니까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전교 1등하고요. 2등급 1등 10%간 넘은 2등급 1등 친구하고요. 틀린 문제 개수로 1.5문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많이 차이 나야 2.5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 별거 아닌 걸로 한 문제 틀려버리면 그걸로 데미지를 입어요. 이게 두세 문제 쌓이면 2등급 중반, 후반까지 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 원포인트로 공부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전반적인 국어 능력을 안정감 있게 키워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요 순서에 따라서 잘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왕도다,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볼 시험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를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중학교 시험 문제하고 굉장히 크게 차이점을 느끼실 거예요. 자, 일단 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휘문부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만 조금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보기상자, 다중보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서술형에서도 보기상자가 나오고요. 자, 보시면 서답형 1번에 학습활동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보이시나요? 조건 5개나 달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아이들은 이걸로 감점을 당한다고요. 실제로요. 이번 중간고사 때요. 인용 표현이라고는 문법 요소가 있는데요. 이 인용 표현을 학교에서요. 채 5분도 수업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술형으로 10점짜리를 냈습니다. 블랭크 10개 뚫어서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조건을 맞춰서 쓸 수 있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답형 2번도 보시면 이렇게 보기상자 긴 거 보이시죠? 지금 문제 유형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서답형 3번도 보세요. 보기상자의 길이 굉장히 긴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문제 길이가 상당히 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휘문 특성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인문 철학의 내용을 고난도 보기상자로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지금 요 보기상자도 보면요. 현대 시와 관련된 건데 마산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같이 연계했어요.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언급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수 없으면 해당 작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그 다음 자 오른쪽에도 2번 3번 또 보시면 3페이지입니다. 보기상자 긴 거 보이시죠? 문법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긴 보기상자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셔서 세 번째 보세요. 이게 휘문의 메인이기도 해요. 졸업생 아이들한테요. 딱 물어보시면요. 제일 어려운 거 선지가 너무 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아직 이게 중간고사 시험지라서요. 아직 긴 게 발현이 안 됐는데 얘네가요. 우리 휘문이 기본적으로 선지 4줄, 5줄까지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제일 길 때가 4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지를 길게 뽑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읽기 능력이 되지 않으면 틀리도록 만드는 거. 요걸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외부 연계 작품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보시면 5번, 6번, 7번 다 외부 연계 작품이죠. 요 작품을 읽을 수 없으면 못 풉니다. 실제로요. 휘문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고사 4번 동안에 나오는 외부 작품 다 맞췄고요. 이번 중간고사 때도 다 맞췄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항상 다 못 맞춰요. 절대로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능력치를 기본적으로 키우는 게 맞죠. 맞나요? 제가요. 항상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모의고사를 풀어요. 그런데 현대시 세트예요. 현대시 한 편을 놓고 읽을 때 뭘 찾으려고 하면서 읽을까요? 기본적으로 뭘 찾으려고 하면서 작품을 읽어야 돼요? 주제라고 보통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주제를 찾으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현대시 한 편을 읽을 때 채 30초에서 1분을 넘기지 않아요. 모의고사에서 문제 푸는데 30초에서 1분을 어떻게 넘겨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주제를 뽑아낸다고요? 일제강점기에 쓰인 그 작품의 주제를 30초 안에 뽑아낸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걸요. 평가원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미. 수능을 출제하거나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다고요. 만약에 주제가 필요하면 어디에 주냐면 아까 말씀드린 보기상자에다 준다고요. 이거에 맞춰서 작품을 읽어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를 뽑으려고 하면서 작품을 읽게 되면 결국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묻는 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서 작품을 그냥 읽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필수 분석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아이들하고 현대시 부분을 볼 때요. 문학 개념을 다 잡을 겁니다. 제가 교재 쓸 때요. 한 가지 개념도 빼놓지 않고 다 썼습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 다 잡으면서 실제 작품을 볼 땐 어떻게 볼 거냐면 자서에 있는 걸 제가 다시 읽어주지 않을 거예요. 절대. 이건 내신 때나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필수 분석 요소대로 훈련시키는 것, 읽는 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내신에서도 계속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자, 그 다음 뒤로 넘기셔서요. 중동도 잠깐 볼까요? 와, 중동이요.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 학교는요. 우리 아마 지금 휘문중동에 아이를 보내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모여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동은요. 아예 휘문하고 색채가 굉장히 달라요. 휘문은 보세요. 시험범위 내의 작품이 있고 이것들과 연계 작품을 내요. 그러니까 적어도 표현법이 겹치거나 또는 주제의식이 겹치거나 그러면서 예측 가능한 작품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중동은요. 예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아예 모의고사처럼 시험범위 내랑 전혀 무관한 작품을 세 세트를 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 작년 중간고사, 이번 중간고사에도 마찬가지고요. 문학에서 우리 시험 범위 내의 작품에 해당하는 문제가요. 9.5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 바깥에 있는 게 11.5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범위보다 시험 범위 밖의 문학 작품이 더 많이 나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중동 시험 범위에서 문학이 2작품이라고요.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자신감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외부 작품이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모의고사를 보는 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중동하고 휘문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할 때 우리 아이는 성실해. 국어 능력이 탁월한 것 같진 않지만 성실해서 어느 정도 학교 수업은 정말 알차게 잘 따라갈 수 있어. 그러면 휘문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요. 우리 아이는 국어 능력이 탁월해. 지금 이 웃음의 의미는 탁월해. 잘 읽어. 다른 애들보다 똘똘한 것 같아. 그러면 중동을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냥 작품도 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 그러면 다른 애들은 못 읽을 테니까 중동 가는 게 이로운 거고요. 다른 작품은 잘 못 읽지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나 김민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이해한다. 그렇게 되면 휘문을 가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시험 범위 내에 다른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실제로요. 우리 7페이지에 14번 잠깐 보실래요? 뭐 문제가 이렇게 짧고 이거 틀린다고? 윗글이 속한 문학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갈래 특성을 틀린다고? 그런데요. 이렇게 내세요. 보세요. 요때 요 문제가요. 소설에 딸린 거였어요. 소설과 관련된 갈래 특성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1번 선지 보세요. 지시문을 이용하여 배경효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설명한다예요. 그런데요. 이 지시문은요. 어디에서 쓰이는 거냐면요. 극갈래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 없는 갈래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 없는 갈래의 문학 개념을 출제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가 전제에 깔린 거예요? 야, 난 지금 문학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출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 것뿐만 아니고 네가 기본적으로 갖췄어야 되는 소양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상자도 하나도 없고 선지도 이렇게 짧은데 아이들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에요. 시소설 수필극의 기본적인 갈래 특성을 잘 닦고 올라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데미지를 입는다고요. 이렇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시험 대비 기간에요. 제가 소설이 시험 범위 내에 있는데 극갈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시험 범위가 아닌데? 절대 못합니다. 아이들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선생님, 당장 우리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극갈래 얘기를 왜 하세요? 이래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잘 닦고 올라가야 된다고요. 갈래 특성은요. 자, 그 다음 2번 또 보시면 문법 서술형 문제 이렇게 또 출제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뒤로 넘겨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자, 문제가 짧다 싶었죠. 그러니까 좀 쉽다 싶죠. 그러니까 중동은 여기서 또 승부수를 던지죠. 여느 학교처럼 문제를 길게 뽑진 않지만 대신에 50분 동안 우리는 40문제를 낼 거야. 작년에는 41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씩 풀어내야 됩니다. 모의고사 같은 이런 세트도요. 그러니까 우직하게 들이미는 거예요. 너 읽기 능력 있으면 읽고 풀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소양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못 풉니다. 문제를요.
그래서 막 제가요 아이들 45문제 주고요 35분 40분 컷으로 시간 리밋 두고 애들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연습해요. 실제로요. 그래야 실제 시험 때 시간이 모자르지 않아요. 그런 정도로 막 숨 막히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실제로요 중동이요 계속 이럽니다. 예전에 서술형도요 우리 소설이나 비문학 지문을 문단별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게 시켰어요. 세 지문씩이요. 그러면요 시간이 모자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내가 읽기 능력이 조금 안 되면 실제 공부한 양만큼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시험 때 떨어요. 내가 시간이 모자랄까 봐. 그래서요 제가 한 친구가 너무 안타까운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거의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착하고 순해요. 그래갖고 저랑 공부할 때요 되게 열심히 하고 모의고사도 점수가 잘 나와요. 저랑 실전 모의고사 볼 때요. 그러면 근데 시험만 딱 보러 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갖고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시험 보고 왔는데 한번 불러가지고요. 야,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옆에 가요 시험지를 한 장만 넘기면 그때부터 제가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나는 늦을까 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공감이 되면서. 그래갖고 제가 등짝을 때리면서 야 씨, 그러면 너는 막 두 장 세 장 넘겨버려.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이들이 압박감을 많이 느껴요. 중동은요. 그러니까 시간 압박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영동입니다. 영동. 자, 9페이지인데요. 와, 여기는요. 제가요. 남고 중에서 국어로는 난도로는 탑입니다. 남고 중에는 탑이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하고 비문학하고 문법을 하는데요. 교과서는 그냥 문학 작품 몇 개만 씁니다. 문학 작품 몇 개만 쓰고요. 교과서는 아예 안 쓰고 부교재로만 수업을 하시고요. 올해는 부교재 중에서도 문학은 부교재를 쓰셨는데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예 2013년 평가원 3학년 것으로 역순으로 훑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문학, 독서 그리고 문법까지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데 문제를 한번 보시면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외부 작품 이렇게 다중보기 상자로 나오고요. 우리 두 번째 비문학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얘가요. 지금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문이 아니에요. 보이시나요? 보기 상자하고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길게 뽑아요. 21번도 다음 장 넘겨서 보세요. 우리 아까 휘문이나 중동의 보기 상자 길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이 보기 상자를 읽을 수 없으면 시험범위 낼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영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영동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점이 25점이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우울해요. 너무 우울합니다. 막 평균이요. 항상 10점대 초반에 끊겨요. 그러니까 막 10점, 9점, 7점 막 이렇게 맞아버립니다. 실제로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국어에서 조금 잘한다 라고 한다면 영동을 선택하시는 것도 사실은 승부수를 띄울 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요 시기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문제를 보시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제가 뒤에는 그냥 간단하게 자료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커리만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2월까지 뭐는 마무리하자. 문법이요. 그죠? 자, 그리고 어휘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다. 문학에 올인한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문학 문제의 보기 상자가 나오고 선지가 길게 뽑히고 이것은 다 문학 영역이 아니라 비문학 영역이다.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시급한 게요. 보세요. 지금 문학 공부를 아무리 해놔도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선지를 조금만 꼬거나 보기 상자를 제가 조금만 길게 뽑으면 아이들이 다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의미가 없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안정감 있게 내가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했을 때 이것이 점수화되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치까지 같이 함양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자, 우리 가장 먼저 문법하고요. 현대문법, 그다음에 비문학 구조별로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할 거고요. 자, 그 뒤에 고전문법 시즌 2부터 들어갈 거고요. 요 고전문법은 실제로 고1 2학기의 메인입니다. 그런데요. 현대문법을 한 뒤에 고전문법을 바로 이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고전문법은요. 현대문법과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문법이 안 되어 있으면 고전문법은 그냥 공부 하나 많아요. 암기밖에 안 돼요. 암기한 건 우리 어느 정도 기한이 있잖아요. 한정이 있잖아요. 장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문법을 완벽하게 한 뒤에 바로 고전문법까지 가야 되고요. 이때 문법은요. 제가 문법 교과서 교재 쓸 때요. 아예 수능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수업 교재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마무리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시로 갈 겁니다. 현대시는요. 아까 외부 작품, 낯선 작품 읽을 수 있는 훈련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학 개념들 싹 다 잡을 겁니다. 현대시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요. 한 가지도 빠뜨림 없이 잡을 거고요. 자, 그리고 시즌 3로 가서 고전시가 볼 건데요. 고전시가는요. 고1 교과서에 담겨져 있는 거 싹 다 볼 겁니다. 그리고 갈래별로, 그러니까 고대 가요부터 우리 조선시대 때 가사까지, 우리 갈래 특성까지 모두 다 보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시즌 4에서는요. 산문들 볼 겁니다. 소설류예요. 현대소설하고요. 그다음 고전소설하고요. 이렇게 보면서 실질적으로 갈래 특성 그리고 문학 개념까지 싹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인 갈래는 다 잡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문법 같은 경우에요. 한 번 딱 공부하고 멈춰버리면 그 뒤에 장기 기억으로 가질 않아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시즌 2부터 문법하고 비문학은요. 계속 누적 과제로 줄 겁니다. 그래서 강남 기출하고요. 그다음 우리 EBS 문제들은 싹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아이들 과제 계속 나갈 거고요. 자, 이렇게 시즌 되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자료를 통해서 세부 항목들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있고요. 토요일 날 아침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이렇게 두 타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과제 라인업 그리고 교재 라인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제만 조금 설명드리면요. 한 주에 실전 모의고사 45문제 한 세트 무조건 나갑니다. 얘는요. 실제 고등학교 아이들 지금은요 고1부터 순서대로 갈 거거든요. 제가 32주 수업하는 동안에 절반 정도는 고1 모의고사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2학년과 3학년을 섞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실제 전국 단위로 치러진 모의고사고요. 이 안에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을 겁니다.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이 모의고사에 우리 아이의 점수를 넣어서 이때 모의고사를 치렀다면 전국 단위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겠다 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어휘는 매주 50개씩 학습해 오고 수업 시작할 때 시험 볼 겁니다. 그리고 시조도 10편씩 학습해 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시조는 못 읽어요. 근데 외부 작품으로 내신에서도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주 제가 10분 영상으로 10작품의 해설을 찍어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링크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화장실에서 유튜브 안 보고 김민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아이들한테 추천하는 거 자기 전에 보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요 머릿속에 잔상이 계속 남거든요. 물론 김민준을 자기 전에 보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 실제로 아이들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비문학 연결 과제, 그 다음에 실전 문제풀이 과제. 자, 얘네들은 3학년 수준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제 수업에 맞춰서. 자, 그리고 문학 적용 과제, 문법 적용 과제까지 이렇게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테스트 관련입니다. 수업 시작하면요 어휘 시조 테스트 볼 겁니다. 얘는 30문제로 볼 거고요. 시조 10문제, 어휘 20문제입니다. 얘네들은 80점 컷으로 80점 미만으로 내려오게 되면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재시험 치르고 100점 맞을 때까지 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지간하면 쉽게 그냥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에만 그냥 가버리면요 실제 다른 아이들도 금방 요령이 생겨버려요. 눈치가 너무 빨라서.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안 보내주고요. 경조사 중에서 조사만 가능합니다. 부모님들도 연락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안 보내주거든요.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자 요거는 만점 받을 때까지 재시험 보겠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 리뷰 테스트로 치를 때도 있고요. 수업 끝날 때 치를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20문제로 치르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난 뒤에는요. 우리 조교쌤들하고 저희 연구쌤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와서요. 그날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1시간 복습까지 다 하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질문 다 받고 그러고 보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그날 학습 끝내고 가겠다라는 것까지입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쭉 다 보시면 자료에 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업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제가 안내 드릴 거예요. 문자로 저는 채널에서요.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널에서 톡으로 보내드리고요. 수업 내용이 이렇습니다 라고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제 그리고 개인별 전달사항 그리고 클리닝 유무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요. 뭐 요런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모의고사 점수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누적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반 클래스 최고점 그리고 평균 우리 아이의 위치 이런 것들 누적으로 보고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 요거까지 보실 수 있게 다 보내드리고요. 성취도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이요. 제가 준비한 수업이 32주거든요. 근데 이 32주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로 고3 아이들이요. 수능을 앞두고 1년간 수업을 하는 게 35주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에 정말 알차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올라와서 아이가 나 맘 잡고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알차게 좋은 결과 있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